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질서의 변화 한번 볼게요. 우선 서아시아에 여러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는데 뭐가 들어서느냐? 첫 번째 셀주크 튀르크, 두 번째 훌라구 울루스, 세 번째 티무르,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이에요.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겹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주크 튀르크 먼저 볼게요. 셀주크 튀르크는 그래서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하고 칼리프로부터 뭐를 받았다? 술탄의 칭호를 받았어요. 이것은 정치적 지도자예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얘는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그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비잔티움 제국과 잦은 충돌을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전쟁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요.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한 거예요. 셀주크, 튀르크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몽골의 일부 나라였어요. 훌라구 울루스라고 해가지고요. 칭기즈칸의 손자인 훌루구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다가 세운 게 훌라구 울루스다라고 하면서 일한국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몽골 고유의 전통을 강조하던 나라였는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내부 분열로 티무르 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티무르 왕조 한번 가볼까요? 티무르 왕조는 티무르가 세운 왕조예요.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건국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 쿨라구 울루스를 먹고 그다음에 영토를 확장을 하는데 중개무역의 요충지에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마르칸트 보이죠? 요게 티무르 왕조의 수도였는데요. 여기가 중개 무역을 하는데 많이 번영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르칸트가 번영을 합니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하고 중앙아시아 문화의 기초가 됩니다. 몽골, 튀르크, 이슬람, 페르시아 문화가 섞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티무르 사망 이후에 쇠퇴를 하면서 왕위 계승 다툼으로 세력이 약화해서 멸망. 요건 볼 거 없겠죠. 그죠? 동서북 중개무역이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파비 왕조는 이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란 지역에서 사파비 가문의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아파 이슬람교예요. 시아라고 하면은 페르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이란이 페르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교예요. 얘를 국교로 삼고 페르시아를 부흥하겠다. 그리고 수도는 어디다? 이스파한이다 라고 해서 얘도 중개무역이에요. 자, 이제 오스만 제국입니다. 별표 쳐있죠? 중요합니다. 오스만 성국은 셀주크 튀르크가 약화되면서 튀르크계 오스만족, 그래서 오스만 튀르크라고도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자, 발전합니다.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왕은 비잔티움 제국을 먹고 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뭘로 바꾼다? 이름을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도로 삼게 되겠고요. 셀림 1세는 16세기 초에 시리아, 아라비아,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술탄 칼리프 제도를 자기가 다 해먹어요. 술탄은 정치적, 칼리프 제도는 종교적 지도자였거든요. 걔를 자기가 다 합니다. 술탄 칼리프 제도, 셀림 1세 되겠고요. 전성기 때 아저씨를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술레이만 1세입니다. 이 아저씨는 영토를 확장해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빈 공격하면서 유럽까지 공격을 들어간다라고 하고 유럽 연합의 함대를 격파를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을 하면서 동서 무역을 독점을 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여기 빈 여기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고 여기에서 싸웠어요. 해상권을 장악했다.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육로 및 해로를 둘 다 이용해서 동서 무역을 장악하고 수도인 이스탄불은 당연히 번영이 되고 기존 이슬람법을 보완하는 술레이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술레이만 1세니까요. 그죠? 자, 쇠퇴합니다. 술레이만 1세 사후에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산업과 무역이 침체가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항로, 유럽인이 신항로를 개청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침체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17세기 서양 세력의 침입으로 힘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 한번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부족이 그죠? 광대한 영토에 다양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치공동체라고 하는 밀레트를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네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라고 합니다. 왜? 그 대신 인두세, 지제야를 납부를 해. 얘들아 세금만 납부하면 너네 신앙, 너네 자치적인 공동체, 밀레트 제도를 하면서 인정하게 해줄게 라고 하고 너네들은 상업도 해도 되고 무역도 같이 해도 돼. 그래서 너네들 언어도 사용해도 돼 라고 하면서 각자의 관습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 더 예니체리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였죠. 그런데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선발하여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켜 종교를 바꾸게 해서 얘네들을 상비군, 힘이 있는 군대 예니체리로 충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옆에 있는 요 사진 보이시죠? 예니체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문화
유럽의 귀족 문화를 받아들이고 커피 문화를 유럽에다가 전하게 돼요. 전쟁하면서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페르시아 문화, 튀르크 문화가 융합되는 문화를 만들고요. 자, 건축은 세밀화와 아라베스크 무늬, 아까 우상숭배 무늬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비잔티움 양식이 혼합된 이슬람 사원이에요. 특히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얘가 성소피아 성당 기억하십니까? 비잔티움 제국. 그 비잔티움 제국의 성소피아 성당 길 맞은편에 있는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에요. 그것이 오스만 제국의 문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뭐 그 밑에 거는 궁정 문학이 있었다. 그리고 천문학, 수학, 지리학이 발달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